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기업들이 어떨까요? 기업들이 대출을 못 받죠. 그럼 대출을 못 받으면 더 비싼 대출을 받으려고라도 시도하겠죠. 혹은 그래도 대출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규 사업을 못 해요. 신규 투자를 못 해요. 그리고 앞에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돈 벌 수 있는데 나 한 5억만 대출 받으면 이 사업 진행해서 돈 갚을 수 있는데 대출을 못 받으니까 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융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금융부실한 이런 상황만으로도 어떤 겁니까? 금융부실의 이런 상황만으로도 경기 침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금융불안이 경기 침체를 더 유도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골마 있는 부분이 각자 있는데 미국은 골마 있는 부분이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걸 강조하고요. 그 부분은 이미 경익남 영상에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 우리나라의 그 온상 골마 있는 부분 문제의 온상 그게 뭡니까? 부동산 PF인 거죠.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쌓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환경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가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침체 국면이고 1.5% 수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수준의 침체예요. 근데 미국 경제는요. 그래도 한 2%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경제 관점에서는 이 정도면 수용할 만한 경기 침체예요. 이걸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고 이것을 소위 연착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드한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경기 침체는 미국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경기 침체 국면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경기 침체 국면과 금융부실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금리를 마음 놓고 인상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제가 금리 인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융부실 부분, 경기 침체 국면을 보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우리나라 건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 가지, 제가 묻다 과정 공부하시는 분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그 통화정책의 목적 세 가지라고 했죠. 그죠? 뭡니까? 우리 묻다 과정 하시는 분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물가 안정. 두 번째가 경기 안정. 세 번째가 금융 안정.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 그게 뭐예요? 중앙은행이다. 근데 중앙은행이 이 세 가지 목적을 실현해야 되는데 물가 안정은 지금 굳이 금리 인상 안 해도 물가는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아직 목표하는 물가까지는 안 왔지만 그냥 이 정도 높은 금리만으로도 3.5%의 기준금리만으로도 충분히 자동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흐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침체 이건 안 돼요. 심각해요. 금리를 인하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인상할 수는 없는 여건이다. 금융부실 역시 심각해요.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물가는 아직 높은 상황이니까 인하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23년 연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2%에 부합하는 그 물가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12월쯤에 23년 끝자락에 2%대 물가를 봤어요.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찾아왔으니까 금리 인하하자 이럴까요? 아니죠. 확실히 물가가 잡혔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검증해주는 그런 기조적인 물가 안정화를 보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이 부동산 PF발 금융부실이 금융위기로까지 전개가 된다거나 몇 개 은행이 도산한다거나 우리나라도 혹은 몇 개 금융기관이 도산한다거나 건설사들이 심각하게 많이 도산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건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 잡는 일을 뒤로 하고 그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는 한
이 정도로 경기 침체 정도가 지속될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적 리스크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즉시 분석으로라도 라이브로라도 제가 말씀을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이 아까 환율 질문도 주셨고요.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금리 인하 있을까? 이것은 이제 주로 미국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물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금리 얘기는 지금 끝났고요.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까? 이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이 질문은 다른 말로 뭐예요? 미국 물가 잡혔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미국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면 9.1에서 5.0까지 떨어지고 있죠.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제가 CPI 발표 나올 때 즉시 분석해드렸지만 이번 3월 CPI가 5.0으로 나와서 6.0보다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어요. 정말 1%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이 실적치가 나왔을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숫자가 나온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물가 거의 다 잡혔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뭐예요?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23년 상반기 경제를 뭐라고 정의하면 좋겠다? 디스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정의하면 좋겠다. 근데 이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정도면 물가 다 잡혔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금리 동결할 거야.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라고 믿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곧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믿으세요. 근데 그 믿음만으로 어떻게 될까요? 돈이 시중에 유입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길게 보면 잡힌 거야, 안 잡힌 거야? 사실 안 잡힌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2%의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시장은 왜 이런 기대감을 갖나도 읽으셔야 돼요.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왜 연준은 금리 인하 없다고 하는지 하는 그 이유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든 같은 현상을 놓고 양쪽이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동상이몽을 그리고 있다. 라는 현상 그 자체를 둘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시장이 이해하는 것과 연준의 마음 둘 다 읽어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2년 한 해 동안에는 계속 시장의 마음을 읽어라라고 안 했어요.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라고 했어요. 왜? 그때는 강한 금리 인상만이 남았고 금리 동결은 아예 없는 일이니까 그때는 파월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2년 한 해는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23년에는 주식 투자를 하시고자 한다면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기대감만으로도 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 찍고 반등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대세 상승은 아닐지라도 반등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해가셨을 것이고요.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여도인데요. 기여도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 그래프가 상단에 찍힌 그 숫자가 실적치예요. CPI 물가 상승률. 22년 6월이 뭐예요? 9.1%. 그리고 쭉 하향 안정화 됐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이 9.1%라는 물가 상승률을 만드는데 각 부문별 기여도가 있겠죠. 식료품의 기여도가 1.5%였고 근원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3%였던 거예요. 2022년 6월에. 근데 식료품의 기여도와 에너지의 기여도는 어때요? 쭉 빠지죠. 심지어 에너지 부문의 CPI 물가 상승률 기여도 이번에 5.0% 나왔잖아요. 거기에 어떤 기여를 했어요? 마이너스 0.4%포인트의 기여를 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게 왜? 에너지 물가는 오히려 23년 3월 에너지 물가는 마이너스 물가예요. 22년 3월보다 23년 3월에 에너지 가격이 더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는 들쭉날쭉하죠. 이 들쭉날쭉한 이 품목의 가격 등락률이 반영된 거죠. 이 CPI에는. 근데 그거는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혔는가 아닌가 이걸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조금 극단적으로 식료품 물가는 페드가 고민하는 일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식료품 물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일인 거예요. 또 에너지 물가도 페드가 고민하는 일이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는 일이에요. 굳이 따지면 미국은 DOE라고 하죠. Department of Energy.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 해가지고 뭐 산업진흥이라든가 무역부문 또 자원, 이 자원이 에너지죠. 이게 하나로 합쳐진 게 하나의 부처인데 미국은 그냥 에너지부가 하나로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부 부처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식료품부와 에너지부는 각각이 그들의 물가를 잡기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처리해야 될 일이에요. 굳이 따지면. 근데 연준이 고민하는 물가는 뭐예요? 근원 물가라는 거죠.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와 근원 상품 물가를 합친 게 근원 물가인데 이들의 기여도가 어떻습니까?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원 물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생각이 이제 드셨죠? 결국 시장은 물가 상승률이 9.1에서 6.0까지 떨어진 거, 5.0까지 떨어진 거, 이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파월은 근원 물가가 기조적으로 안 잡히고 있다. 이것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두 가지 기조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파월의 마음과 시장의 마음이 왜 다른가? 그 왜 다른가를 구분 지시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23년 연내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24년에나 금리 인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예, 맞습니다. 우리 서머스데이 님이 임금이 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임금 상승률이 확실히 둔화되어야 확실히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찍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직을 하는데 내 연봉을 낮춰서라도 가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게 있죠. 최저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로 조정할 일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상률을 10% 인상하자, 5% 인상하자, 3% 인상하자 라는 얘기는 있어도 마이너스 인상하자 이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은 더더군다나 하반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원래 임금은.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 서비스 물가를 잡는 데 유리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조업은 자, 이 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기업이라고 해볼게요. 이 기업은 이 컵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감안해서 이 컵 가격을 결정하겠죠. 컵을 1,000원에 팝니다. 그럼 이 컵 가격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비용은 뭘까요? 종이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원래 여러분 이윤의 개념인데 제가 한번 써드릴까요? 이윤. 기업이 뭐를 추구합니까? 이윤을 추구하죠. 이윤을 극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럼 이윤의 정의는 뭘까요? 이윤의 정의?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이게 이윤의 정의예요. 이윤은 매출액, revenue에서 cost를 뺀 거예요. revenue는 다른 말로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죠. 맞아요? 근데 가격, 다시 말하면 가격에서 비용을 뺀 게 어떻게 보면 이윤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을 올려잡고 싶은데 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려잡을 수밖에 없어요. 매출이 이어지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해가시죠? 그러면 제조업의 경우에서는 이런 펄프, 종이 펄프 가격이 이 컵을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 제조사 입장에서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텐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육 서비스를 많이 한다, 강의를 하니까 교육 서비스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저의 교육 서비스업의 단가는 뭘까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 교육 서비스의 단가를 올려잡을까요?
이 교육 서비스업, 금융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업, 유통 서비스업 이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그 가격 자체는 뭐가 결정짓니까? 임금이 결정짓죠. 임금이 거의 절대적인 비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둔화돼요. 그럼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려면 일자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죠? 경기 침체죠. 그러니까 특정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용인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기조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그래서 인상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2년, 23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공급을 늘리는 거, 전쟁을 멈춰서 공급을 늘리는 거, 이것도 방법인 거예요. 근데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 이 공급을 바꿀 수가 없어요. 통화 정책은.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수요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수요를 어떻게 떨어뜨리죠? 경기 침체죠. 내구재 수요를 둔화시키고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수요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 인상할 여지가 있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근원물가 추이를 보면서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죠. 그런데 다만 제가 교환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를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 그래프를 여기 잘 보세요. 23년 5월 3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그때 여러분 시장의 기대는 어때요?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맞죠? 그리고 6월 FOMC 회의 때는 동결할 걸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7월부터 어떻게 할 거다? 인하할 거다. 11월에 또 인하할 거다. 12월에 또 인하할 거다. 24년에는 거의 매월 인하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누가?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물가 거의 다 잡혔어. 그게 오해일지라도 저는 시장을 결국 오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은 경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찾아보는 거예요. 물가 거의 다 잡힌 것, 그 모습만 찾아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IMF가 이 그래프는 제가 처음 보여드리죠. IMF가 향후 금리 인상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다라고 했냐면 23년 1분기부터 24년 1분기까지 금리 인하한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죠. 금리 인하 안 할 거다. 금리 인상 계속하다가 24년이 돼서야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심지어 유로존은 24년 내에도 내내 금리 인하가 아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IMF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OECD 볼까요? OECD도 지난 3월에 경제전망 보고서를 냈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23년 내내 또 24년 1분기까지도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에. 저의 주장이 아니라 IMF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 OECD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 페드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 파월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시장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오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장이 오해하고 있는 그 현상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 금리는 누가 결정해요? 금리는 연준이 결정해요. 그러나 주식 투자는 누가 해요? 돈은 누가 이동시켜요? 시장이 이동시키니까. 어쨌든 그 중앙은행과 시장 간의 어떤 괴리,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 돈이 유입될 수 있으니 여러분 충분히 그것을 진단하셔야 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